에밀리에게 장미를. 윌리엄 포크너. 미스 에밀리 그리어슨이 죽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전부 그녀의 장례식에 갔다. 남자들은 쓰러진 기념비에 대한 일종의 존경스러운 애정 때문에, 여자들은 대개 그녀의 집안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서였다. 정원사 겸 요리사인 늙은 남자 하인 말고는 적어도 10년간은 아무도 그 집안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집은 한때는 흰색이던 큰 정방형의 목조가옥으로 상당히 오미한 1870년대 건축 양식을 본받아 둥근 지붕이며 뾰족탑이며 소용돌이 무늬의 발코니 따위로 장식되어 있었고, 한때는 우리 마을에서 최상류층 거리였던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착오라든지 조면기에 침입받으면서 그 동네의 위풍당당한 명사들조차 잊혀져 버렸다. 오로지 미스 에밀리의 집만이 남아서 면화 마차와 휘발유 펌프 위로 그 쇠락한 모습을 완강하고 요염하게 쳐들고 있어 볼썽사납기 그지없었다. 그 위풍당당한 명사의 대표들은 제퍼슨 전투에서 쓰러진 남군, 북군 장병 및 무명 용사 무덤들 가운데 산목 우거진 묘지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미스 에밀리가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이다. 살아생전의 에밀리는 하나의 전통이자 의무이자 걱정거리였고, 시장이던 사르토리스 대령, 흑인 여자는 앞치마를 하지 않고서는 길거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포고령을 만든 장본인, 이 그녀의 세금을 면제해준 1894년의 그날부터 마을에는 일종의 세습 채무이기도 했다. 이 시의 조처는 그녀의 아버지가 죽는 날부터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었다. 에밀리가 자선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니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시에 돈을 빌려줬는데 시는 사업상 이런 식으로 되갚고자 한다는 취지의 복잡한 이야기를 사르토리스 대령이 지어낸 것이다. 오로지 사르토리스 대령의 세대와 그 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만이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었고, 오로지 그 세대의 여자만이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좀 더 현대적인 생각을 지닌 다음 세대가 시장과 시의원이 되었을 때 이 조처는 약간의 작은 불만을 야기했다. 그해 정월 초하룻날 그들은 에밀리에게 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2월이 되어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편한 시간에 군 보안관 사무실에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그녀에게 썼다. 한 주 후에 시장은 그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위해 자기 차를 보내겠노라고 제안하는 편지를 직접 그녀에게 썼다. 그리고 그 답장으로 고색 창연한 형태의 편지지에 색바렌 잉크로 가늘고 유려한 필체로 쓰여진 그녀는 이제 외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 납세 고지서 역시 동봉되어 있었는데 아무런 논평도 없었다. 그들은 시의회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대표단이 에밀리를 방문하여 그녀가 8년인지 10년인지 전에 도자기 칠 강습을 그만두고 나서 방문객이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는 그 문을 두드렸다. 대표단은 늙은 흑인의 인도로 어두운 현관에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위쪽의 더욱 어두컴컴한 곳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었다. 먼지 냄새에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났다. 흑인은 그들을 응접실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가죽 커버를 입힌 묵직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흑인이 창문의 블라인드를 열자 그들은 가죽에 나 있는 갈라진 줄을 볼 수 있었고, 자리에 앉자 그들의 허벅지 주위에서 희미한 먼지가 느릿느릿 일어나더니 한 줄기 햇살 속에 가벼운 티끌들을 머금고 뱅뱅 돌았다. 벽난로 앞에 변색된 도금 이젤 위에는 에밀리의 아버지의 크레용 초상이 놓여 있었다. 대표단은 그녀가 들어오자 일제히 일어섰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작고 살찐 여자로서 가는 시계 금줄이 그녀의 허리춤까지 내려와 벨트 속으로 사라졌는데,
변색된 도금 손잡이의 흑단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골격은 작고 가늘었다. 아마 이 때문에 딴 사람이라면 그냥 통통한 정도였을 것이 그녀한테는 비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고인 물속에 오랫동안 잠긴 시체처럼 부풀어 오른 듯이 보였고 피부색도 그런 핏기 없는 색조였다. 방문객들이 용건을 말하고 있는 동안 이 얼굴 저 얼굴 돌아보는 그녀의 두 눈은 얼굴에 지방질 살집에 파묻혀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박아놓은 두 조각의 작은 석탄처럼 보였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앉으라고 청하지 않았다. 그냥 문간에 서서 대변인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금줄 끝에 매달린 보이지 않는 시계가 제깍제깍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나는 제퍼슨에서 낼 세금이 없어요. 사르토리스 대령이 내게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아마 당신들 중 하나가 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미스 에밀리. 우리가 바로 시 당국입니다. 보안관이 서명한 고지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문서 한 장을 받긴 받았죠. 에밀리가 말했다.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을 보안관으로 여기는 모양인데 나는 제프슨에서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장부에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고요. 알다시피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르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나는 제퍼슨에서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미스 에밀리, 사르토리스 대령을 만나보라니까요. 사르토리스 대령은 죽은 지 거의 10년이 되었다. 나는 제퍼슨에서 세금이 없어요. 토브. 흑인이 나타났다. 이 신사분들을 배웅해드려. 이렇게 그녀는 사정없이 그들 모두를 물리쳤다. 그녀가 30년 전 냄새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지 2년 후였고 그녀의 연인, 그녀와 결혼하리라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그녀를 버린 직후였다. 아버지가 죽은 후 그녀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애인이 가버린 후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다. 몇몇 부인네들이 만용을 부려 방문해 보았지만 접대받지 못했고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는 당시에는 젊은이였던 그 흑인 남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마치 남자가 어느 남자라도 부엌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야. 부인네들이 말했다. 그러니 그들은 악취가 풍길 때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 사건은 쌍스럽고 혼잡한 세상과 고상하고 대단한 그리어슨가 사이를 잇는 또 하나의 고리였다. 이웃의 한 여자가 시장인 80살의 스티븐스 판사에게 하소연했다. 그렇지만 부인,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겠소? 그가 말했다. 그야 냄새가 안 나게 하라는 말을 전하는 거지요. 그 여자가 말했다. 규제하는 법이 없나요?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오. 스티븐스 판사가 말했다. 10중 8구 미스 에밀리네 깜둥이 녀석이 마당에서 죽인 뱀이나 쥐탓일 뿐일게요. 내가 녀석에게 따끔하게 일러두겠소. 그 다음날 판사는 2건의 불평을 더 받았는데 그중 한 번은 한 남자가 찾아와서 머뭇거리며 이렇게 비난했다. 판사님, 우리는 정말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는 미스 에밀리를 괴롭힐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날 밤 시의회 위원들이 만났는데 셋은 흰수염의 노인이었고 하나는 신세대의 일원인 젊은이였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 젊은이가 말했다. 집을 말끔히 치우라는 말을 그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언제까지 치워야 한다는 말미를 주고 그때까지 안 치우면. 제 얘기를 할 이 양반아, 스티븐스 판사가 말했다. 숙녀에게 악취가 난다고 대놓고 비난할 텐가? 그래서 다음날 밤 자정이 넘어 남자 넷이 에밀린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집 주위를 강도처럼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벽돌 토대 아래와
지하실 입구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그러는 동안 그들 중 한 사람은 어깨에 둘러맨 자루에서 한 손으로 씨 뿌리는 동작을 하듯 소독약을 뿌려댔다. 그들은 지하실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그 안에다 석회를 뿌렸고 모든 헛간에도 뿌렸다. 그들이 잔디밭을 다시 가로질러 나갈 때 어두웠던 창문에 불이 켜지자 에밀리가 창가에 등불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꼿꼿한 상체는 우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잔디밭을 조용히 기어나와 길가에 늘어선 개아카시아 나무 그늘 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한두 주 후에 냄새는 사라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정말 가엾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모 할머니인 와이어트 노부인이 끝내 완전히 미쳐버리고 만 것을 기억하고는 그리어슨가 사람들이 자기네 실제 처지에 비해 좀 거만을 부린다고 믿었다. 젊은이들 가운데 누구도 에밀리의 신랑감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 그렇다. 우리는 그리어슨가를 오랫동안 하나의 활인화로 여겨왔다. 이를테면 흰 옷차림의 날씬한 에밀리의 모습이 후경에 그녀를 등지고 말채찍을 틀어쥐고 두 다리를 벌린 채 앉아있는 그녀 아버지의 실루엣이 전경에 있고 뒤로 젖혀진 현관문이 액자처럼 두 사람을 담고 있는 그림 말이다. 그래서 그녀가 30살이 되어도 여전히 미혼이었을 때 우리는 딱히 흐뭇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 생각이 맞다고 입증된 기분이었다. 집안에 미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혼인 기회가 정말로 구체화되었더라면 그녀가 그런 기회를 모조리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녀에게 남겨준 것이라곤 집 한 채밖에 없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기뻤다. 마침내 사람들은 에밀리를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홀로 남겨진 데다가 극빈자이니 그녀는 인간다워진 것이었다. 이제 그녀 역시 다른 사람처럼 돈 한 푼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흔한 전율과 절망을 느낄 터였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 날 부인네들은 우리의 관습대로 모두 상가를 방문하여 조의와 부의를 표할 채비를 했다. 에밀리는 문간에서 그들을 맞았는데 여느 때와 똑같은 복장이었고 얼굴에는 애도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부인네들에게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고 했다. 목사들이 그녀를 방문하고 의사들이 그녀에게 시신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설득해 보아도 그녀는 사흘 동안 계속 그랬다. 그들이 막 법적 강제수단을 취하려 할 때 그녀는 허물어졌고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 시신을 재빨리 묻었다. 그때 우리는 그녀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다.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쫓아버린 젊은이들을 모두 기억했고 사람들이 그렇듯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그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아팠다. 우리가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머리를 짧게 깎아서 소녀처럼 보였고 어딘지 교회 새 유리창의 천사들을 닮아 있었다. 비극적이되 평온한 모습이랄까. 마을은 바로 전에 보도 포장하는 일을 도급주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죽고 난 여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건설회사는 흑인 인부들과 노새들과 설비들 그리고 호머 베런이라는 이름의 북부 출신 십장을 데리고 왔다. 베런은 몸집이 크고 검게 탄 민첩한 남자로서 목소리가 크고 눈빛은 얼굴색보다 엷었다. 작은 남자아이들은 떼를 지어 따라다니며 베런이 흑인들에게 욕하고 흑인들은 곡괭이질하면서 장단 맞춰 노래하는 소리를 듣곤 했다. 어느새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광장 근처 어디에서든 큰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 무리 한가운데는 호머 베런이 있곤 했다. 곧 우리는 일요일 오후면 그가 에밀리와 마차 대여점에서 빌린 노란색 바퀴의 사륜마차와 한 쌍의 젓갈색 말을 몰고 다니는 광경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는 에밀리가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려 하는 것이 기뻤다. 왜냐하면 부인네들은 모두 그리어슨가의 교수가
북부 출신의 날품 파리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네들 중에는 아무리 슬픔이 크다 해도 진정한 숙녀라면 귀족의 의무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 그들은 귀족의 의무라는 말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냥 딱한 에밀리, 그녀의 친척들이 와야 해 라고 했을 뿐이다. 그녀는 앨러베머에 친척들이 있었지만 수년 전에 실성한 여자인 와이어트 노부인의 재산 문제로 에밀리 아버지는 그들과 사이가 틀어져 양가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장례식에도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노인네들이 딱한 에밀리 하고 말하자마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다른 뭐가 있으려고. 한 쌍의 말들이 날렵하게 타각타각 지나가는 일요일 오후. 햇빛을 차단한 덧문 뒤에서 목을 빼고 바라보던 그들은 비단 옷을 부스럭거리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 딱한 에밀리. 에밀리는 얼굴을 꼿꼿이 들고 다녔다. 심지어 그녀가 추락했다고 우리가 믿었을 때조차도 그랬다. 마치 그녀는 어느 때보다 그리어슨가의 마지막 후예로서 그녀의 존엄함을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듯 했으며 어떤 영향에도 끄떡없는 자기의 비정함을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 약간의 그런 속된 면이 필요한 듯 했다. 그녀가 쥐약인 비소를 샀을 때도 그랬다. 그들이 딱한 에밀리라고 탄식하기 시작한 지 1년도 더 되는 때였고 사촌 언니 둘이 그녀를 방문하고 있을 때였다. 독약 좀 주세요. 그녀가 약사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때 30살이 넘었지만 아직 날씬한 여자였다. 여느 때보다 야위긴 했으나 얼굴에 자리 잡은 두 눈은 차갑고 거만했는데 등대지기의 얼굴 표정이 그러려니 생각되듯 관자놀이 부근과 눈구멍 주위에 살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독약 좀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예, 미스 에밀리. 어떤 종류 말입니까? 쥐 같은 것 잡으려고요. 추천할 만한 건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어떤 종류건 상관없어요. 약사는 제품 이름을 몇 가지 댔다. 그것들은 코끼리까지 죽일 수 있지요. 하지만 원하시는 것이 비소예요. 에밀리가 말했다. 그게 효력이 좋지요? 비소라고요? 예, 효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것이 비소를 달라니까요. 약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꼿꼿하게 서서 얼굴을 팽팽한 깃발처럼 하고는 그를 마주 보았다. 그야 물론 약사가 말했다.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그걸 어디에 사용하실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에밀리는 약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그를 뚫어질 듯이 쳐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약사는 눈길을 돌리고 안으로 들어가 비소를 꺼내어 포장했다. 흑인 배달꾼 소년이 그녀에게 포장한 것을 갖다 주었다. 약사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집에서 포장을 열었을 때 약상자 위에는 독약 표시의 해골 그림 아래에 쥐잡기용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모두는 그녀는 자살할 거야 라고 말했고 또한 그것이 최상일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처음 호머 베런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녀는 그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녀는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어 라고 말했다. 호머 자신이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남자를 좋아했고 그가 엘크스 클럽에서 젊은 남자들과 술 마시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나중에 우리는 그들이 일요일 오후에 번쩍이는 사륜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덧문 뒤에서 딱한 에밀리 하고 탄식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호머 베로는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이 사이에 시가를 꼬나물고 노란색 장갑을 낀 한쪽 손으로 고삐와 채찍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몇몇 부인네들이 이건 마을의 창피이고 젊은이들에게 나쁜 본보기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나 부인네들의 압박으로 마침내 침례교 목사, 에밀리의 집안 사람들은 성공의 신도였지만
그녀를 방문하게 되었다. 목사는 그 면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밝히려 하지 않았으나 2번 다시 그녀를 방문하기를 거절했다. 그 다음 일요일 그들은 또다시 말을 몰고 거리를 다녔으며 그 이튿날 목사의 아내는 엘러베머에 있는 에밀리의 친척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에밀리는 집안에 다시 혈족을 드리게 되었고 우리는 느긋하게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후에 우리는 그들이 결혼할 것임을 확신했다. 우리는 에밀리가 보석상에 가서 품목 하나하나마다 HB라는 이니셜을 새긴 은재 남성용 화장도구 1습을 주문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틀 후 그녀가 잠옷을 포함한 남성용 의복 1습을 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들은 결혼한 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진짜 기뻤다. 2 여자 사촌들이 심지어 에밀리보다 더 그리었은가 사람다웠기 때문에 우리는 기뻤다. 그래서 우리는 호머 베론이 사라졌을 때 놀라지 않았다. 보도 공사도 얼마 전에 끝났던 것이다. 공개적인 결혼 발표가 없어서 약간 실망했지만 우리는 그가 에밀리의 북부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갔거나 아니면 그녀에게 사촌들을 쫓아보낼 기회를 주기 위해 갔다고 믿었다. 그때쯤에 그 일은 하나의 음모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 에밀리의 편이 되어 사촌들을 따돌리는 일을 도왔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에 사촌들은 떠났다. 그리고 우리가 줄곧 기대했던 대로 그로부터 사흘 안에 호머 베론이 다시 마을에 되돌아왔다. 이웃사람 하나가 어느 날 저녁 어스름에 흑인 하인이 부엌문으로 그를 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호머 베런을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에밀리도 한동안 보지 못했다. 흑인 하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락날락했으나 앞문은 줄곧 닫혀 있었다. 석회를 뿌리던 그날 밤의 남자들처럼 때때로 우리는 그녀가 창가에 있는 모습을 잠시 동안 보곤 했지만 거의 6달 동안 그녀는 거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자 우리는 이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일임을 알았다. 이를테면 마치 그녀의 여자로서의 삶을 그처럼 여러 번 꺾어놓은 그녀 아버지의 성품이 너무 지독하고 사나워서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았다고나 할까? 우리가 다음에 에밀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살이 쪘고 머리가 새기 시작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희끗희끗해지더니 마침내 후춧가루에 소금을 섞은 것 같은 고른 철회색 상태에 도달하자 그때부터 더 이상 새지 않았다. 74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그녀의 머리는 정력적인 남자의 머리처럼 여전히 그런 원기왕성한 철회색이었다. 그때부터 안무는 그녀가 도자기 칠 강습을 하던 40살 전후 6, 7년간의 기간을 제하면 줄곧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방들 가운데 하나에다 화실을 꾸렸고 사르토리스 대령과 동년배 사람들의 딸과 손녀들이 일요일이면 헌금 접시에 놓을 25센트짜리 동전을 갖고 교회로 보내질 때와 똑같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보내졌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세금은 면제되었다. 그 후 새로운 세대가 마을의 주축이 되고 대세를 이루자 칠하기 강습생들은 성인이 되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또한 자기 자녀들에게 도료상자와 지겨운 붓들과 여성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을 함께 들려서 에밀리에게 보내지도 않았다. 마지막 강습생을 보내면서 앞문이 닫히더니 영원히 열리지 않았다. 마을이 무료 우편 배달 제도를 시행했을 때 오로지 에밀리만 집 문 위에 금속 번호를 부착하거나 우편함 달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당국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우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락날락거리는 흑인 하인의 머리가 점점 새어가고 등이 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12월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녀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지만 그것은 일주일 후에 우체국에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곤 했다. 이따금 우리는 그녀가 아래층 창가에서 그녀는 집의 위층을 폐쇄했음이 분명했다. 마치 벽감에 놓인 조각 흉상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곤 했는데 우리를 쳐다보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에밀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양도되었다. 소중하고 피할 수 없고 무감하며 차분하며 외고집인 존재로서. 그리고 그런 상태로 그녀는 죽었다. 먼지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한 집에서 병이 들었고 그녀를 시중들 사람은 오로지 비실비실하는 흑인 남자뿐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아픈 줄도 몰랐으니 흑인에게서 정보를 캐내려는 노력도 오래전에 포기했던 것이다. 흑인은 누구에게도 10중 8구 그녀에게조차 말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인 듯 거칠고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방들 중에 하나에서 커튼이 쳐진 묵직한 호두나무 침대에서 죽었다. 오랜 세월 햇볕을 쬐지 않아 노랗고 곰팡내 나는 베개 위에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가 놓여 있었다. 흑인은 맨 처음 문상원 부인네들을 앞문에서 맞았고 귀옛말로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길로 잽싸게 두리번거리는 그들을 안으로 들인 다음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집안을 곧장 가로질러 뒷문으로 나갔으며 2번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에밀리의 여자 사촌 둘도 곧바로 찾아왔다. 그들은 이튿날 장례식을 거행했다. 마을 사람들이 문상하러 와서 구입한 꽃더미 아래 안치된 에밀리에게 마지막 고별을 하는 동안 관과 위쪽에 걸어놓은 그녀 아버지의 크레용 초상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부인네들은 쉬쉬 소리를 내며 상중임을 나타냈으며 현관 잔디밭에서는 아주 늙은 남자들 몇몇은 남부군 제복을 솔질하여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들과 동년배였던 것처럼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그녀와 춤을 추었고 어쩌면 그녀에게 구애를 하기도 했다고 믿으면서 노인들이 을에 그렇듯 과거로 갈수록 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과거란 모두 점점 작아지는 길이 아니라 다만 좁다란 병목 같은 최근 10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절연되어 있을 뿐 겨울의 손길조차 닿지 않은 거대한 초원인 것이다. 우리는 층계 위쪽 부근에 40년간 아무도 보지 않았고 억지로 열어야 하는 방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에밀리가 예법에 맞게 땅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을 열었다. 문을 부술 때의 격렬함으로 방 안은 자욱이 퍼지는 먼지로 가득 차는 듯했다. 마치 무덤을 덮은 듯한 얇고 역한 장막이 신방처럼 장식되고 가구를 갖춘 방 안 도처에 빛바랜 장미색 밸런스 커튼 위에 장밋빛 갓등의 등불 위에 화장대 위에 정교한 크리스털 제품들과 변색된 은으로 호머 베런의 머리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색된 은으로 뒤를 덧댄 남성용 화장도구 위에 펼쳐져 있는 듯했다. 이런 물건들 사이에 마치 방금 벗어놓은 듯한 칼라와 타이가 놓여 있었고 그것을 들어올리자 먼지로 덮인 표면에 엷은 초승달 자국이 생겨났다. 의자 위에는 조심스레 개어진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말없는 구두와 벗어서 던져버린 양말이 있었다. 남자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살이 없어진 해골의 의미심장한 싱긋 웃음을 내려다보았다. 시신은 한때는 포옹의 자세로 누워 있었던 것이 분명했으나 이제는 사랑보다 오래 견디는 심지어 절정의 찡그림조차 정복하는 긴 잠이 이 남자를 속여버린 것이다. 남자의 시선에서 남은 것은 그녀가 너덜거리는 잠옷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가 누워있는 침대와 완전히 엉겨붙어 있었고 그와 그 옆의 베개 위에는 끈질기게 남아있는 먼지가 고르게 덮여 있었다. 그럼 다음 우리는 2번째 베개에 머리에 눌려 들어간 자국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 뭔가를 들어올렸다. 몸을 앞으로 수그리자 어렴풋하고 보이지 않는 메마른 먼지가 코를 톡
솟도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철의 색의 긴 머리카락 하나를 보았다.